여자가 녹아내리는 남자의 애무법. 5가지.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과 단지 몇 초간 짧게 키스를 하는 것만으로도 짜릿함과 격렬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애무를 더하면 키스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애무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면 열정을 유지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함께 시도해보는 방법, 그리고 당신의 애인이 이를 즐길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애인과 오래 사귀어 왔거나 새로운 사람과 키스를 할 것이라면 프로처럼 애무하는 방법을 알아가세요. 파트 1 애무 시작 단계 1. 눈을 마주치세요. 애인의 눈을 마주친 상태에서 그녀 또는 그에게 작은 미소를 보내어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세요. 애인과 이마를 마주 대보고 애인의 얼굴에 손을 얹고 다리에 손을 대보세요. 키스를 시작하기 전에 애인의 입술에 살짝 뽀뽀해보는 것도 좋아요. 이 단계를 통해 교섭이 시작되고 애인에게 키스 전 준비할 시간을 줍니다. 아무런 사인 없이 곧바로 훅 들어간다면 키스가 너무 갑작스러울 수 있습니다. 안 좋은 방향으로 말이에요. 1. 눈 맞춤은 너무 격렬할 필요는 없어요. 특히나 이제 겨우 이 사람과 시작 단계인 경우는 말이죠. 단지 몇 초간의 눈 맞춤으로도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A. 천천히 부드럽게 다가가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나 팔꿈치, 그리고 이가 부딪히지 않도록 천천히 움직이세요. 특히나 시작 단계에서는 몸의 자세를 바꿀 때 천천히 움직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열정적 키스 기술을 연마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지속되기는 힘들어요. 언제나 느리고 편한 페이스를 유지하세요. 간단한 뽀뽀로 시작을 해보세요. 그리고 프렌치 키스를 해보고 싶다면 천천히 애인과 동시에 입속으로 혀를 집어 넣어보세요. 네, 서로의 입속에 혀를 넣었다면 이제 천천히 원을 그리며 움직이고 서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거나 너무 빠르거나 섣부르지 않게 조절하며 내키는 대로 움직여보세요. 만약 애무를 곁들인 키스를 처음 해본다면 시작 전에 더욱 조심스러워야 해요. 첫 키스는 애인이 편하게 느끼는 정도, 지켜야 할 선, 그리고 선호, 동작을 알아내는 단계입니다. 3. 손을 바쁘게 굴리세요. 광분하듯 여기저기를 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손을 무릎에 얹지 않고 키스하는 게 더 편안하게 느껴질 겁니다. 편하게 느껴진다면, 특히나 앉아있는 경우에는 애인이 허락한다면 애인의 몸을 탐험해보세요. 기본적으로 손을 계속 움직여서 똑같은 따분한 자세를 피하세요. 애인의 얼굴을 어루만지거나 허리에 손을 얹거나 서로의 손을 잡아보세요. 3. 4. 애인과 장난을 쳐보세요. 키스의 중간 단계에 가기 전까지 밀당을 해봐도 돼요. 뭔가 잘 되어간다고 느낀다면 잠시 물러나 애인의 눈을 바라보세요. 시선을 고정하면 더욱 섹시하게 보이며 애인이 더 키스를 하고 싶게 만들 수 있어요. 항상 하면 안 되지만 가끔 한두 번 한다면 기술이 먹힐 겁니다. 키스가 너무 많이 오고 가서 잠깐의 휴식이 필요한 때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5. 숨 쉬는 걸 잊지 마세요. 키스 도중에 약간의 휴식을 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게다가 이는 키스를 다시 하고 싶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피곤하지만 키스를 계속하고 싶을 경우 숨을 쉬세요. 키스 속도를 천천히 조절하거나 화장실을 갔다 오거나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키스가 불편하게 느껴질 경우 상황을 즐기거나 최대 효율성을 발휘하기 힘들 겁니다. 괜찮아요. 적절한 텀을 두고 휴식을 취하면 더 숙련된 키스를 할 수 있어요. 파트 2. 흥미를 유지해보세요. 1. 짧은 대화를 나눠보세요. 짧은 대화는 흥미를 잃지 않게 해줄 겁니다.
하지만 깊은 대화를 하기에는 좋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짧게 말해보세요. 특히나 눈을 마주치고 작은 미소를 보낸다면 많이 말하지 않아도 애무중 친밀함을 알릴 수 있어요. 꼭 정적을 유지한다고 섹시해 보이는 건 아닙니다. 모두를 망치지 않는 이상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 말하세요. 4. 물론 로맨틱한 상황에 맞지 않는 주제로 바꾸면 안 되겠죠? 수학 숙제에 대해 물어볼 시간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이 행동에 임하고 있음을 상대에게 보여주고 전심을 다하세요. A. 모든 건 가볍게 유지하세요. 우린 모든 게 완벽하고 계획된 영화 속에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린 인간이고 아무리 조심하려 해도 어색한 순간이 적잖게 있어요. 어색한 순간이 온다면 가벼운 웃음과 부드러운 자세로 상황을 모면해보세요. 애무는 성적으로 끌리게 하는 것 못지않게 재미 보는 것도 중요해요. 5. 어색하게 자꾸 실수를 하게 된다면 아무렇지 않은 척 넘어가려는 것보다는 농담으로 해소하는 게 좋아요. 3. 애인의 얼굴과 목에 키스를 해보세요. 가끔씩 입술로부터 다른 부위로 움직이며 여러 키스 부위를 접해보세요. 다시 말하지만 천천히 움직이세요. 너무 빨리 움직이면 애인은 당신이 무엇을 하려 하는지 몰라 결국 입술이 코에 부딪히게 될 수 있어요. 입술, 모퉁이를 부드럽게 키스하세요. 거기서부터 턱라인을 따라 움직이세요. 애인의 관자놀이나 이마까지 올라갔다가 목까지 내려가 보세요. 젖은 입술로 애인의 목을 키스하고 입김을 불어보세요. 약간의 전율을 줄 거예요. 4. 애인의 머리를 쓸어 넘겨보세요. 애인이 남성이라면 머리카락 사이에 머리, 두피에 손가락을 넣어 앞에서 뒤로 움직여 목까지 내려가 보세요. 당신의 애인이 여성이라면 머리카락 끝까지 손가락을 넘겨내리세요. 머릿결에 손가락을 맡기세요. 머리는 사람의 신체 중 가장 감각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애무할 때 머리카락 만지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세요. 6. 하지만 주의하세요. 머리 스타일에 따라 적용이 힘든 머리도 있어요. 만약 그녀의 머리가 묶여 있거나 곱슬기가 있다면 손가락이 끼일 수가 있어요. 대신에 손가락 끝이 천천히 머리 위에서 귀 주변부까지 내려오도록 하세요. 마치 귀 뒤에 머리카락을 단정히 밀어 넣듯이 말이에요. 5. 몇 번 살짝 깨물어 보세요. 애무를 하는 동안 연인의 목 뒤, 아랫입술을 깨무는 것은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줘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연인과 사이가 편안해지면 한번 실험해보세요. 아주 살짝, 부드럽게 아랫입술을 깨물어 보세요. 그 다음엔 위로 올라가서 귓불이나 목을 시도해보고 당신의 연인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세요. 잘 이행했다면 깨무는 행위가 당신의 연인을 쾌감으로 미치게 할 겁니다. 주의하세요. 부드럽거나 또는 더한 강도의 깨물기를 모두가 선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특별한 연인이 좋아한다면 정말 좋아할 것입니다. 6. 연인의 귀에 속삭여 보세요. 키스 중간에 휴식을 취할 때 귓속말을 해보는 것은 달아오른 분위기를 유지하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잠시 멈추고 연인의 귀로 몸을 기울이세요. 그리고 짧고 달콤한 말을 속삭여 당신이 키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려주세요. 넌 너무 섹시해. 라던가 종일 너와 키스하고 싶었어 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연인이 정말 좋아할 겁니다. 7. 말하면서 연인의 목에 입김을 넣으면 전율을 줄 수 있어요. 7. 모든 걸 잘 조합해보세요. 가끔씩 새로운 것을 시도하여 애무를 흥미롭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손을 같은 위치에 두거나 똑같은 방식으로 키스를 하면 곧 질리게 됩니다.
입술에 살짝 뽀뽀하기. 부드럽게 깨물기. 열정적인 프렌치 키스. 그리고 키스를 흥미롭게 이어 나갈 수 있게 하는 그 어떤 것이든 이 것들을 잘 조합해보세요. 애무를 하는 동안 10년까지 다른 방식을 시도해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두세 가지 다른 방법을 시도하면 흥을 돋을 수 있어요. 파트 3. 긴장 풀기 1. 연인에게 당신이 언제 휴식이 필요한지를 알리세요. 애무가 끝난 후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진도를 더 나가 더 뜨겁고 격렬해지거나 잠시 휴식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이죠.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키스를 중단하고 싶을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천천히 연인에게서 빠져나와 마지막으로 열정적인 키스를 줍니다. 급작스럽게 끝낼 필요는 없어요. 피곤해졌거나 곧 헤어져야 할 때가 되었다면 이 상황에서 천천히 빠져나오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 둘씩 천천히. 이것 때문에 사과하지 마세요. 누구든 가끔은 휴식이 필요해요. A. 연인에게 얼마나 좋았는지 말해주세요. 이를 증언해 주듯이 연인을 꼭 껴안고 마지막 키스나 미소를 주세요. 아니면 정말 대단했어. 너와 키스하는 게 너무 좋아라고 말해보세요. 진심으로 너를 정말 좋아해라고 말해주세요. 당신의 연인은 자신감을 얻고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어 또 하고 싶게 될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널 사랑해. 라고 내뱉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정말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면 시도해보세요. 3. 연인이 더 원하도록 하게 만드세요. 애무를 끝내면서 다음에 또 할 의향이 있다고 알리세요. 키스가 끝나면 당신은 섹시하고 매력있어 보이며 키스를 더 하고 싶게 만들 겁니다. 서로 헤어질 때,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기다리기 싫다고 말하거나 헤어지고 난 뒤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귀여운 문자를 남겨보세요. 그 같은 무드를 영원히 유지하기는 힘들지만 상대방과의 관계를 최대한 섹시하게 이어나가 보세요. 당신이 더욱 보고 싶어질 겁니다. 팀. 억지로 하지 마세요. 키스 고수들은 제때에 자연스럽게 할 줄 압니다. 애무를 하기 전에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생각해 놓으세요. 진도를 너무 깊이 나갔다면 연인에게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말할 준비를 해 놓으세요. 입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세요. 입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세요. 누구든 입냄새가 있는 사람과 키스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입냄새 제거 스프레이나 껌, 민트 사탕을 가지고 다니세요. 키스를 위한 정석은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고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멈추세요. 상대방이 지금 당신의 행동에 대해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모른다면 잠시 멈추고 상대방이 생각할 시간을 주도록 손을 잡거나 안아주세요. 최고의 시간을 갖도록 해요. 누군가와 애무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상대방에게 꼭 알리세요.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리드하도록 하세요. 키스를 받고 싶은 사람처럼 키스하세요. 키스는 상호적 경험입니다. 가끔은 상대방의 리드를 따르는 게 필요해요. 숨 쉬는 거 잊지 마세요.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다면 파트너에게 알리세요. 경고. 상대방이 키스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면 다른 방식에 너무 익숙해서 그런 게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장기간 연애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거나 새로운 시작을 할 경우 예전의 방식을 그리워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게 아닌 이상 너무 강압적으로 키스하지 마세요. 그냥 애무만 할 계획이라면 과한 음주, 후회하는 것은 피하세요.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것까지 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키스의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쁘다고 말할 때는
언제나 요령 있게, 그리고 예의 있게 하세요. 민감한 주제일 수 있어요. 당신의 연인이 이를 듣고 걱정하거나 위압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가끔은 다시는 키스를 하고 싶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키스는 은폐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네, 맞아요. 키스 마크요. 키스 마크에 대한 걱정을 하고 싶지 않다면 상대방에게 목의 예민한 부분을 피해 달라고 하세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대로 맡기고 나중에 키스 마크 없애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너무나 감당하기도 힘들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전 이번에 그런 일을 겪고 너무나 충격이 큰 나머지 일도 잠깐 몇 달 그만둘 정도로 엄청난 걸 경험했네요. 하지만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오뚜기처럼 우뚝 서서 일어나는 마음으로 정말 시원통쾌하게 복수하게 돼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소위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다들 말하듯이 흙수저도 아닌 아예 수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고아 출신이었으니까요. 사실 전 5살 때까지만 해도 고아가 아니었어요. 엄마랑 함께 살았거든요.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엄마가 사과를 깎아주다가 갑자기 그 사과 조각과 과도를 저에게 팍 던지면서 정말 이대로 못 살겠어 하면서 저에게 막 소리를 질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어린아이였던 전 엄마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지? 의아한 눈빛을 보냈고 엄마는 다 지친다는 표정으로 저를 끌고 어딘가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직감적으로 쎄한 느낌을 느낀 전 엄마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제발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전 엄마에게 질질 끌려가는 힘없는 소년일 뿐이었습니다. 어쩌지 저쩌지 하다가 전 한 아이들이 가득히 있었던 건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곳은 고아원이었지요. 엄마는 절 버린 거예요. 사실 전 그 전부터 엄마가 절 키우기 벅차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린 나이였지만 엄마가 매일 술을 먹고 들어와서 애 키우는 거 다 부질없다고. 손님들이랑 잠자리 하면서 돈 벌다가 일이 덜컹 애가 들어섰는데 나를 책임진다는 그 남자는 날 떠나가고 이 모든 것 부질없이 살기가 싫다고 하면서 울부짖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술집 여성이었고 손님과 진지하게 만나다가 저를 임신했는데 그분과 결혼할 줄 알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 저를 낳고 혼자가 되어 미혼모로 살아간 거였지요. 언젠가는 엄마가 나를 버릴 것 같았는데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현실 파악을 확실히 한 저로선 금방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죠. 엄마가 날 버렸구나. 난 여기서 반드시 살아남아야겠다. 라는 소위 생존 본능이 발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그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일 때는 원장님이 저를 보고 엄마도 없는 게 눈은 왜 그렇게 치켜뜨냐고 하면서 제 머리를 때리는 게 너무나 분해서 무작정 고아원을 뛰쳐나갔죠. 그 사람들은 저를 잡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몇 날 며칠 길거리에 누워서 쪼그려 잠을 자니까 한 남자가 제게 손을 내밀대요. 그분은 가까운 곳에 있으셨던 교회 목사님이셨고 저의 이야기를 들은 후 저와 함께 그 고아원에 가서 서류 관련 일을 정리하고 저를 교회에서 숙식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전 다행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 수 있게 되었고 빨리 자립해야지 라면서 각성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전 엄청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에서 부모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공부뿐이야. 공부를 잘해야, 그래야지 내가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못할 게 없더군요. 학교랑 집을 왔다 갔다 할 때도 영어 단어장에서 눈을 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애들이랑 자주 못 어울리고 항상 저는 공부만 해서 전교 1등을 밥 먹듯이 했지요. 학원 하나도 안 다니고 수학 경시대회 같은 곳에 나가서 1등하고 올림피아 대회에 나가서도 뭐 거의 상을 휩쓸다시피 하니까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냐고 하면서 저에게 관심을 초집중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저로선 그러한 반응들이 좋았습니다. 공부를 잘하니까 역시 무시를 안 받고 이렇게 대우를 받는구나. 대박이다. 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미친 듯이 공부만 하다 보니까 서울대 의대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주변에서는 더보다 더 난리였지요. 저는 저 먹고 살게 해준 교회 분들에게 1학년 들어가서 과 생활하면서 번 돈을 전부 다 기부했고요. 전 혼자서 학비 부담을 다 해야 했기에 정말 쉴 틈 없이 과외하고 돈 버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어마어마한 의대 공부 때문에 매일이 눈물과의 싸움이었어요. 남들이 부모님 서포트 아래에서 평범하게 공부할 때 전 일하면서 2배로 더더욱 힘든 생활을 했지요. 졸업만 하면 행복해질 거야. 인턴만 하면 좋아질 거야. 그래, 레지던트 끝나면 더더욱 찬란한 인생이 내 앞에 펼쳐지겠지? 하면서 마음을 달랬지만 전혀 달라질 것은 없었죠. 그저 제 밀려드는 환자들과 너무나 부족한 나의 의학 지식 때문에 매일 밤을 맘졸이며 대학병원에서 잠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제 마음이 너덜너덜해져 있더군요. 그냥 나의 소원은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나 같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자식들에게 최대한 잘해주자 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참 힘들대요. 어느새 눈 떠보니까 38살이라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번번한 연애 한 번 제대로 못하고 그리 나이만 먹은 제가 한스럽고 답답하고 또 멍청이 같았어요. 그냥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게 내 소원이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지내야 할까 하면서 우울증이 오게 된 거죠. 나름 교수하겠다고 대학병원에서 버텼는데 라인에다가 집안 환경도 많이 보는 대학 교수 과정에서 전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되었고 로컬 병원을 전전하는 머리 빠지는 아저씨 중 한 명이 될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고아로 가족 없이 살았는데 내 앞으로 남은 삶마저 쓸쓸하게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더더욱 외롭고 무서울 뿐이었지요.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거야? 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들 때쯤 저에게 신기하게 운명 같은 사랑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제가 일하는 로컬 병원에서 한 손님이 오셨는데 그 손님이 의사인 저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 이런저런 본인 오늘 있었던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저로서는 당황했지만 이분 성격이 굉장히 좋구나라고 생각하고 맞장구를 쳐주었어요. 그리고 또 굉장한 미모를 가지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스타를 떠는 게 기분이 좋았고요. 그렇게 그날 진료를 마치고 병원에서 서류 작업을 하다가 머리도 아프고 답답한 마음에 전 병원 근처 호프집에 가서 생맥주 하나와 고노와다 회를 시켜서 혼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홀짝거리면서 고독하다. 왜 이렇게 삶이 고독한 걸까? 라고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옆에서 어머 의사쌤 아니세요? 라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오늘 진료 온 그 여자였어요. 오늘 처음 보게 된 그 여자였지만 진료할 때 말을 하도 많이 해서 너무나 익숙하더군요.
전 안녕하세요. 이런 곳에서 다 뵙네요. 라고 하자 그 여잔 의사쌤 혼자 오셨어요? 혼자 오셨으면 우리 같이 맥주 마시면서 한잔해요. 가슴이 콩닥거리는 그때 전 결국 고백을 하고 말았죠. 우리 결혼하자고요. 그녀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외로웠던 나에게 충원을 해줘서 나 오늘도 하루 살아갈 희망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그녀와 결혼을 한다고 할 때 제 주변 사람들 전부 너무 어리고 또 직업도 분명하지 않고 애매한 거 아니냐고, 아무리 조급하게 결혼해도 평생을 함께 살 사람인데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하면 안 되냐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사랑에 푹 빠진 저에겐 그 어떤 것도 앞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놓치면 앞으로 나 정말로 결혼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도 안 되겠지만 이 여자가 나의 마지막 사랑이자 끝 사랑일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여자와 함께 결혼에 마침내 꼴이 나게 되었어요.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는지 전 제 온 마음을 다지고 내가 밖에서 희생할 테니까 당신은 집에서 당신이 하고 싶은 꿈을 다 펼치며 살라고 말을 했지요. 그녀는 알겠다고 고맙다고 당신 덕분에 행복하다고 말하며 제 품에 안기었어요. 그녀의 품속에서 느껴지는 은은한 은방울꽃의 향, 그 품과 향과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 밖에서 병원을 하면서 힘들었던 시간들이 다 눈 녹은 듯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저에게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원래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던 저임에도 불구하고 하루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요. 그녀도 마찬가지로 저와 아이를 가지길 희망했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시도하고 아이를 하루빨리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내는 젊으니까, 난수가 건강하니까 빨리 임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저의 온전한 착각이었어요. 신혼이 1년이 지나도 이상하게 임신이 잘 안 되길래 전 아내와 함께 산부인과에 함께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에게 있었던 겁니다. 워낙에 젊은 시절부터 공부하고 몸을 혹사시켜온 저에게 정자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였어요. 정자 상태가 그리 좋지 않고 한 번에 배출되는 마리의 수도 평균 수보다 훨씬 작아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나이는 있지만 그래도 남들보다는 건강하고 문제는 없을 줄 알았는데 나에게 문제가 있다니. 이런 말을 듣자마자 전 무어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고 남자로서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라는 생각에 끝이 없는 터널을 겪은 듯한 침울한 기분이 들었지만 전 여기서 내가 포기하면 아내가 나에게 더 실망할 것 같아서 그래도 열심히 하면 노력하면 임신이 가능하다는 부인과 의사의 말에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는 한의사 통해서 약도 지어 먹고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노력했어요. 내일 모레면 40살이고 아내도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나 때문에 아내가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지금 40대 중반인데요. 여기저기 나돌아다니는 사연들 중에서 저랑 비슷한 얘기들이 많기에 저도 한 글자 적어봅니다. 제가 결혼 전에 오랫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한 4년 이상 사귄 것 같았는데 그동안에 남친 식구들도 얼굴도 알고 지낼 만큼 자주는 아니어도 약간의 왕래는 있었어요. 그때 저는 원룸에서 살고 있었고 남친은 예비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저와 남친은 사귄 지 1년이 되었을 때부터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고 그때부터 신혼집 장만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남친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집도 아니어서 도움을 받을 처지가 못 되어서 일찌감치 서로 돈을 잘 모아서 양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잘 해보자고 다짐을 했었죠. 그래서 데이트 비용도 아끼느라 커피 한 잔도 사 먹지도 않았고 남들이 타 간다는 여행도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 산책하는 것으로 늘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늘 행복했어요.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저렴하게 나온 조그만 빌라를 구입했습니다. 신축 건물인데 내부 인테리어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미리 사버렸던 거죠. 남친이 대출과 모아놓은 돈을 합하고 제 돈을 합해서 반반씩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친정 부모님이 3천을 보태셨고요. 결혼식 날짜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신혼집을 구해놓고 보니 어서 빨리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친과 제가 이 직장을 알아보러 다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는 원룸에 예비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아침 일찍부터 바로 근처에 와 있다고 하시면서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제 원룸에는 예비 시어머니가 처음 오시는 것이었죠. 예비 시모가 도착하기 전에 남친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제가 사는 원룸이 궁금하다며 어딘지 물으셨는데 이렇게 이른 주말 아침에 말도 없이 찾아가실 줄은 몰랐다며 시침을 뚝 떼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 원룸에 오시자마자 한번 삥 둘러보시더니 그러셨어요. 아이고, 생각보다 좁지는 않네. 여기서 두 사람이 충분히 살고도 남겠네. 조금 의아했어요. 두 사람이 살고도 남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싶었죠. 6평짜리 원룸에 작은 침대까지 놓여 있어서 좁게 좁은 곳에 두 사람이라니. 그러시면서 갑자기 제 두 손을 잡고 자기가 꼭 할 말이 있다시면서 웬만하면 듣고 나서 잘 생각해보고 부탁을 들어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내게 부탁을? 이라고 생각하고서 무척이나 궁금했었는데 들은 후에 제 귀를 씻고 싶었습니다. 저기 말이다. 네 시누이 말인데.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너도 알다시피 네 시누이 내가 외벌이라서 살기가 좀 팍팍하잖니? 그래서 말인데. 계속 뜸을 들이쉬면서 제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려고 저러시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놀랍더라고요. 이번에 정은이가 반월세로 사는 집이 만기가 되었는데 아니 글쎄 또 월세랑 집값이 5천이나 올랐다지 뭐냐. 그래서 어머니? 그래서 지금 네 식구가 들에 나은 게 생겼다. 딱해서 어떡하니? 지금 가진 돈으로는 당장 이 집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 돈으로 변두리로 가자니 애들 학교 문제도 있고 사회 직장 문제도 있고 해서 쉽게 집을 못 구할 것 같다고 하지 뭐냐. 그게 뭐 어떻다고 나한테 그러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이어서 하는 말씀에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찬이, 너희들 결혼식을 조금 늦추면 안 되겠니? 그동안 너네들 신혼집에 정은이네가 가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떠냐? 네 생각은? 네? 저희 신혼집 아가씨가 산다고요? 제가 놀라서 눈을 크게 뜨자 시어머니가 제 두 손을 더 꼭 부여잡고 또 그러시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 저런 결혼식을 늦추기 어렵다면 그동안에 여기 원룸에서 둘이 살아도 살만하겠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그래서 저는 정색을 하고 딱 잘라만 했어요. 어머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선 둘이 못 살아요. 뭐가 말도 안 된다는 말이냐? 임시로 애기 갖기 전까지 여기서 살아도 충분하겠구만. 안 그러니? 어머니, 저 오빠가 왜 애써서 돈 모아서 신혼집을 구했는데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오빠한테 먼저 물어보시고 오신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네가 괜찮다면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 말에 더 기가 막혔어요. 아까 오빠랑 통화했을 때는 시어머니가 제 원룸에 찾아오는 이유를 모르는 것처럼 했었는데 아마도 난처하게 되니까 모르쇠로 일관하려고 그랬나 싶고 화가 나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만 신의 형편을 고려해서 배려해주면 서로가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사정을 하셨습니다. 제가 표정이 굳어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나도 너네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마련한 신혼집을 다른 식구들이 산다고 해서 좋을 리가 있겠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정하는 것 아니겠냐. 정 싫다면
어차피 결혼식까지는 한 달 넘게 남았으니까 그동안만이라도 집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살게끔 하자. 그건 괜찮지? 당장에 새로 이사 올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 싫다는 게야. 나 이런 참 이렇게 인정머리 없는 애였니? 그냥 저는 아무 말도 않고 듣고만 있었죠.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참 웃기구나. 내 아들 집인데 내가 왜 며느리들한테 이렇게 쩔쩔매는 좋아? 내가 너한테 물어보러 온 것부터가 아니었던 것 같구나. 정연이도 절대 반대할 리가 없으니까 지금 당장에 정은이한테 이사하라고 할 테니까 그리 알아라. 그렇게까지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가시는데 대꾸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남친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했어요. 너, 네 엄마한테 네 동생이 우리 신혼집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한 걸 알고 있었으면서 나한테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니? 미안해. 정은이 사정도 딱하기도 해서 엄마가 저러시는데 못하겠다고 못하고 그냥 네가 싫다고 하면 못하겠다고 했거든. 그런데 나도 너한테 그 말을 못하겠는 거야. 아, 어떻게 일이 이렇게 꼬이냐? 야, 이 돌머리야. 너는 그 머리를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니? 식구가 넷이나 되는데 이사하는 것이 장난이야? 우리가 결혼식 올리느로 계속 오르면서 살려고 하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 한 달 반 살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겠다고 하겠냐고. 말이 그렇지 그냥 우리 신혼집에서 눌러 붙어서 살겠다는 것 아니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정은이가 그랬단 말이야. 그동안 집을 계속 알아보겠다고 했어. 그 말을 믿니? 지금 당장 아가씨네가 우리 신혼집으로 이사를 오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안 된다고 하고 절대 집 현관 비번 가르쳐주지 마라. 알았어? 대답이 없는 걸 보니 남친 하는 일이 시원찮았어요. 그래서 곧바로 신혼집에 달려가서 집 비번을 바꿔버렸죠. 설마하니 시어머니가 곧바로 아가씨한테 내 신혼집으로 이사 오라고 할 거라고 큰 소리를 치셨지만 정말로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후에 남친에게서 전화가 급하게 왔습니다. 수연아, 네가 우리 집 비번 바꿔놨니? 응, 그랬는데. 왜? 그러면 나한테 말을 해줬어야지. 몇 번인데? 그게 왜 궁금하니? 당분간 넌 몰라도 돼. 뭐야? 빨리 말해. 몇 번이야? 뭐 때문에 그런데 그래? 네가 우리 신혼집에 갈 일이 없잖아. 그러다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사실대로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이삿짐을 싸들고 우리 신혼집에 와 있대. 엄마가 이사 오라고 했나 봐. 그래서 문이 안 열려서 못 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빨리 말해 어서. 누가 내 허락도 없이 내 신혼집에 들어간다니? 네 동생 미친 거 아니야? 수연아, 미안해. 내가 그러라고 했어. 뭐? 내가 싫다는데 네가 허락을 했다고? 어이없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혼집을 마련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한순간에 네 혼자서 내줬단 말이야? 너 나랑 결혼하고 싶지 않다 이거지? 네 엄마도 결혼식을 늦추라고 하던데 왜 우리가 결혼하는데 네 집 식구들이 이래라 저래라야? 경고하는데 난 허락한 적 없다. 저는 끝까지 비번을 가르쳐주지 않았더니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아글아글 타쓰고 난리셨어요. 그냥 못 들은 채로 하고 끊어버렸더니 이젠 톡으로 제 얼렁으로 달려가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삿짐이 못 들어가고 있으니 계속해서 비번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문을 따고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남의 집에 이사를 오겠다고 문을 따고 들어간다고 협박을 한다고요. 경찰관이 신혼집 앞에 도착을 해서 정황을 들어보고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가족들 간의 문제인 것 같은데 알아서 잘 해결하시죠? 아니요, 제 가족이 아닙니다. 저는 그 집 사람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 집은 엄연히 제 명의로 된 제 집입니다. 관리사무소에 확인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무단투고 침입죄로 잡아가주세요.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 예비신우이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난리 판굿을 했어요. 언니,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매정한 사람이었어요? 집 앞에 바로 이삿짐을 가져왔는데 다시 돌아가라고요? 이봐요, 정은씨. 왜 나한테 물어요? 내가 언제 이사 오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정은씨 사정인데 알아서 해요.
전화 너머로 경찰관이 동네 시끄러우니 빨리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아니에요. 여기 우리 오빠 집이라고요. 아닙니다. 여기는 서수연 씨 집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시죠. 할 수 없이 이삿짐을 시댁으로 가지고 갔다고 들었습니다. 시댁에 작은 방 하나가 남은 것이 있었는데 그 방으로 남친이 방을 옮기고 남친 방에 남친의 여동생네 부부가 쓰는 방으로 하고 아들들은 남친의 부모님과 함께 방을 쓴다고 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열이 받을 대로 받은 예비 시어머니가 제 원룸에 쫓아왔습니다. 네가 뭔데 내 아들 집은 네 집이라고 하는 거니? 그래서 저도 치지 않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뭘 보고 제 집이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제 명의로 계약한 집이니까 제 집이죠. 정윤 씨 집이 아니네요. 그리고 저한테 큰 소리 치지 마시죠. 남의 귀한 집 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원룸도 내놓고 제가 새 집에 들어갈 거니까 그리 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보다가 너 같은 독종 같은 며느리는 없을 거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말해주었습니다. 말씀은 확실히 하셔야죠. 저는 정현 씨랑 결혼은 하지 않을 겁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마당에 신의 살 집을 위해서 신혼집을 내놓으라는 도둑신보는 천하에도 없을 거네요. 정현 씨한테도 파혼한다고 전해주세요. 뒷정리 잘하고 헤어지자고 말해주세요. 그러자 흠칫 놀라는 눈치였는데 그러던지 말던지 정현 씨 어머니를 돌려보내놓고 남친한테 전화가 빗발쳤지만 그날만큼은 목소리도 듣기가 싫어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사귀어왔지만 마음이 변하는 것은 순식간이더라고요. 우유부단했던 그때의 남친은 별 애교를 타부리고 후회한다면서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죠. 남친 어머니가 분명히 남친에게 그랬을 게 뻔하네요. 얼른 가서 잘 꼬셔서 마음 돌리게 해라. 그래야 네 신혼집에 네 동생이 가서 살고 너는 원룸에서 살면 좀 좋으냐. 그래서 애가 생길 때까지만이라도 네 동생이 돈 좀 모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되는 거 아니겠니? 어여가서 마음 좀 돌리게 해라. 어찌됐건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제 신혼집을 뺏어갈 게 뻔한 이치인데 이쯤에서 시댁에 대해서 알 만큼 알았는데 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그때 파혼한 것은 참 잘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널리게 남자인데 말입니다. 남친과 헤어진 후 저는 더 좋은 남자를 만나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